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현동쌤입니다. 자, 지금 3반하고 5반 친구들은 이 영상을 꼭 봐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제 체육대회 열심히 하느냐고 또 수업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볼 테니까 여러분 영상 잘 시청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르네상스 부분을 선생님하고 간략하게 알아볼 거고요. 적을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학습지의 르네상스 준비하고 교과서 90쪽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간략하게 보면요. 자, 장원이라고 하는 농업 경제가 무너지죠. 농업.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공업의 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변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일반적인 중세, 그러니까 서양 중세 시대는 교황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죠. 그러한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카노사의 굴욕에서 봤었고,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 교황권도 영원하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국왕권 혹은 황제권이 막강해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큰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한 축으로 기울여져 있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배웠던 거 복습해 본 거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엔 뭐 배울 거냐? 자,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혹시 뭐 영화 잘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옛날 영화인데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일본 로맨스 영화고요. 나름 좀 유명해서 재개봉까지 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건축물 있죠? 요거 이야기하려고 해요. 네, 이 건축물이 교과서 90쪽에 잘 나와 있거든요. 네, 일명 짧게 두오모 성당이라고 부르고 교과서에서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건축물이 언제 등장했다? 르네상스 시기에 등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지붕이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돔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르네상스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르네상스는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 재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럼 목적어가 빠졌죠. 무엇이 부활되고 재생되느냐? 바로 고대 문화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한꺼번에 넘어갔는데 교과서 90쪽에서 내용을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이 르네상스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겁니다. 자, 14세기에 이탈리아 르네상스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왜 하필 이탈리아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로 고대 로마 문화의 유산이 많았대요. 이건 무슨 소리죠? 이탈리아 자체가 곧 로마입니다. 당연히 로마 문화 유산이 많았겠죠. 다른 국가나 지역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문화 부흥 운동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지중해 무역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했대요.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나아가서 뭐 아시아권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을 건데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문화 부흥 운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주머니에 5천이 있다라고 칩시다.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싶어요. 근데 영화표가 10,000원이야. 볼 수 있나요? 5,000원이 부족해서 못 보죠.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 5,000원 가지고 뭐 다른 걸 한다든지 뭐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편의점 가서 사 먹겠죠? 즉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문화 뭔가에 관심을 갖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문화 부흥 운동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또 로마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자, 비잔티움 제국 자체도 동로마죠.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이 동로마가 망하게 되면서 자신들과 유사한 문화권을 갖고 있던 서쪽 세계, 이탈리아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의 로마 문화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다시 로마의 문화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황 볼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은 인문주의라고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인문주의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했다. 무슨 소리죠? 좀 어려운데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자, 기존에는 그림의 주제 자체가 신이었고요. 또 신은 굉장히 경직하고 딱딱하고 무섭게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의 주제 자체를 인간, 대중들을 표현해내는 거고요. 자, 신을 표현한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처럼 친근하고 뭔가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인문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인체의 아름다움과 사물 그대로를 표현한다. 자, 여기서 집중해서 볼 것은 인체의 아름다움이죠. 자, 여러분 인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옷을 입혀놔야 될까요? 옷을 입혀놓으면 안 될까요? 옷을 입혀놓지 않아야 인체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켜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옷을 벗긴 뭔가 그런 변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 자체가 미학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질 그리고 예쁜 몸매들이 이 당시의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내용이고요. 자, 교과서 90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나리자 어디선가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건데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많죠. 눈썹이 있니 없니, 정말 실존하는 사람을 그렸니, 그리고 최근에 뉴스 5월 말에 이제 어떤 그 남성이 이 박물관에다가 이제 요 케이크를 던져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림은 훼손되지 않았고 그 앞에 유리가 있어서 유리를 닦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면 여러분 뉴스 검색, 유튜브 검색을 해보고요. 자, 요 성당 건축물은 아까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영화 그 한 장면에서 보였던 거고요.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이 당시에는 보통 요 빨간 벽돌의 형태의 그 지붕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따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 예술가도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우리는 두 번째 르네상스로 넘어가서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볼 건데 쉽게 이야기해서 독일 프랑스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200년 뒤의 르네상스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교과서 91쪽의 내용을 곧바로 정리해 볼 겁니다. 자,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자, 특징이라고 하면 사회 비판. 자, 특히 비판하게 되는 대상 중에 특정 대상이 어디 있느냐? 종교를 비판합니다. 물론 종교 중에서도 교회를 비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 비판이 어디까지 이제 맥락이 연결되는 거냐면 종교 개혁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르네상스의 흐름을 종교 개혁까지 쭉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한 활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독일에서 등장하고 있는 구텐베르크죠. 요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금속 활자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A, B 이런 식으로 글자를 따서 요거를 판에다 하나하나 꼽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내서 이걸 말 그대로 프린터처럼 복사기처럼 인쇄를 해서 여러 장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자, 이런 활판 인쇄술은요, 당시에 이제 비판을 받고 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 혹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급시켰기 때문에 이 활판 인쇄술 자체도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본보다 우리나라의 청주에 있는 그 직지심체 요절이 가장 세계에서 이른 빠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없습니다만.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우리나라가 빨랐는데 보급력, 대중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서양의 금속 활자가 좀 잘 보급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시기와 보급성의 그 차이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비판적인 시각과 뭔가 활판 인쇄술이 종교 개혁까지 연결되는 측면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자, 지금 우리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특징을 요거밖에 안 적을 건데
단순히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인문주의, 뭐 인체의 뭐 아름다움을 뭐 탐구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뭐 그림을 그리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교과서 91쪽에 봤을 때 이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이 한번 읽을만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자, 교황은 바로 나 우신 덕분에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연극이나 다름없는 화려한 교회 의식을 통해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하고 감시능만 번쩍이면 충분히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즉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우신입니다. 우신. 원래 걸렸네요. 우신. 자, 우신은 어리석은 신이고요. 즉 신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네, 신을 비판하는 거고, 즉 종교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스미스 자체가 종교개혁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기도 할 정도로 이 사람의 이야기, 뭐 소설, 책을 통해서 거의 처음으로 이제 종교를 비판적으로 사람들이 접하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교회의 부패는 뭡니까? 뭐 성직자의 결혼, 뭐 성직 매매, 뭐 이런 모습에서 부패하게 되는 모습도 조금 나왔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르네상스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건데요. 고대, 중세, 근대입니다. 자, 요거를 묶어서 보면 1번과 3번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1번과 3번의 맥락은 같이 가는 거고, 자, 그것과 다른 2번,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그림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3명의 미의 여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느낌이 다르죠? 자, 즉, 우리가 초점은 여기에 가야 됩니다. 르네상스에 가야 돼요. 르네상스는 어떤 그림을 따라했다? 고대 로마의 그림을 따라했다. 그래서 고대 문화가 부흥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자체가 르네상스입니다. 교과서 91쪽에 탐구 1위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르네상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선생님이 이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이기도 하고요. 예술가, 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자, 메디치는 쉽게 이야기하면 당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떼부자 가문이고요. 상업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이 많을 정도냐면 은행을 만들어서 왕실의 대부업, 그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대기업, 뭐 삼성, 뭐 LG, 뭐 SK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도 보면은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그 장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재정적인 부분을 여기서 많이 후원을 해준 거고요.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 어떤 조각들 만들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작년에 미켈란젤로 특별전을 서울 강남에서 하더라고요. 다녀왔어요. 뭐 지금은 끝났고요. 그래서 여기 갔는데 요 차 타고 오송역에 갔어요. 그래서 오송역에서 KTX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강남에 도착했죠. 그래서 이제 가서 직접 본 건데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거의 뭐 끝나기 가고 있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을 사람들이 잘 못 가다 보니 이렇게 영상 화면으로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물로는 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실제 거의 가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한테 학습지로 제공했거든요. 한번 보면, 자, 요겁니다. 자, 르네상스 예술가 미켈란젤로. 자, 바쿠스, 뭐 일명 디오니소스인데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포도주 마시고 재생, 활력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신입니다. 로마에서는 바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여러분 왜 비슷한 그 에너지 드링크 이름이 있죠? 바카스. 자, 이렇게 했더니 뭐 다른 반 친구들이 억가래. 억가 아니고요. 진짜 얘들아. 요 로마의 바쿠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따서 바카스라고 하는
그 에너지 드링크를 동아제약에서 만든 거고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디오니소스 바쿠스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딴 겁니다. 첫 번째 조각 작품이고요. 자, 두 번째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성모 마리아, 예수님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뭐 나름의 원근감을 조절해서 앞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크게 표현하고 위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크게 표현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띠 있죠, 띠.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원래 이 띠에다가 자기 이름 안 썼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거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띠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봤더니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쓴 거죠. 여러분 학습지에 이름 쓰듯이 그렇게 조각을 한 거고요. 자, 이거 최후의 심판. 여러분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면요. 선생님 몇 가지 내용 체크해 봤는데 4년에 걸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그만큼 그림의 크기가 굉장히 큰데 시스타나 성당 천장을 다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요. 자, 그림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천국, 연옥, 지옥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게 원래 옷을 안 입히고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 제자들이 옷을 입혀놓은 거고요. 이게 또 한번 복원을 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96쪽에 보면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현재도 뭐 제자들이 옷을 그려놓은 게 그림 훼손이다, 아니다, 뭐 복원을 잘했다, 안 했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그 영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그 미술 복원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돼서 그 영상 보면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 도시의 분위기하고 그림을 어떻게 복원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다비드상인데요.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고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은 여러분이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 것 같냐면 그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있죠. 왜 짱돌 던져가지고 골리앗 죽인 뭐 소년인가 그 있잖아요, 청년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표현한 건데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당시 이제 피렌체에서 피렌체를 독재처럼 통치하고 있는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고요. 이 메디치 가문이 독재를 하다 보니까 너네 그렇게 통치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렌체 시민 자체가 다윗인 거고요. 골리앗이 메디치 가문인 겁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 시민들 괴롭히거나 뭔가 독재를 오래 하게 되면 짱돌 던져서 그거 무너뜨려 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 쥐고 있는 게 짱돌입니다. 짱돌. 그래서 이것도 사진상에서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크기가 5m입니다. 보통 사람이 한 요만해요. 굉장히 크게 만들다 보니까 지지하려고 이런 나무 조각 받침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분 학습지의 빈칸 바로 채워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여러분이 정리하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 본 거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정도의 내용만 본 거고요.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네,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자체가 종교개혁에 영향을 줬고요. 뭔가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종교도 비판했겠죠. 자, 활판 인쇄술. 뭐랄까요. 그 팜플렛에 종교를 비판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종교개혁까지 연결되는 모습 봤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 봤죠? 이제 나머지 내용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르네상스 자체는 고대의 문화를 다시 따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1번과 2번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건 1번과 2번을 구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 중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보기가 에라스미스는 우신 예찬을 펼쳤나요? 교회를 비판하였다라고 하면 이 보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는 정답이 되는 보기가 되겠죠. 왜냐? 이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내용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 자, 시기상으로 볼 때 14세기에 등장하던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16세기에는 북유럽으로 200년 뒤에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르네상스 끝입니다.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르네상스 간략하게 짧게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 알아볼 건데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으로 만나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